독일군을 역포위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독일군이 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진다는 것은 뭐 민족의 소멸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독일군이 당했다 뭐 이런 식의 뭐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독일군은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독일군도 질 때가 있구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활성화됩니다.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아주 좀 모시기 힘든 상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어렵디 어려운 스탈린에게 쓴소리, 어떤 경우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주코프였던 얘기입니다. 독소전쟁이 뭔가요? 독소전쟁이란 독일 소련 전쟁의 준말입니다. 가끔 가다 보면 독소전쟁 하면 뭐 몸에 안 좋은 독소와의 싸움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1941년 6월부터 1945년 5월까지 나치 독일과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전쟁을 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독소전쟁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 그 소비에트 연방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서는 독소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대조국전쟁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조국전쟁은 1812년에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물리친 전쟁을 조국전쟁이라고 부르는데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 당시 소련 및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치 독일의 침공을 물리친 전쟁이고 이 전쟁에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조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어난 세계대전의 일부인데 교전국의 이름을 따서 독일 소련 전쟁 줄여서 독소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독소전쟁이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라고 불리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인류가 생긴 이래 가장 대규모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교정국이 참여했을 때 독일과 소련 사이에 벌어진 이 전투 행위가 4년 동안 지속된 전투 행위가 인적 소모에서도 다른 전선과 비교할 수 없이 컸거든요. 일단 이게 독일의 경우를 따져보면 400만 명 정도의 사망자, 전사자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련 같은 경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군인만 1000만 명이 죽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계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쉽게 말하면 한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대부분 3천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다고 추정을 합니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소비에트 연방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으니까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하면 거의 20% 육박하는 사람이 죽었던 것이고요. 죽은 사람만 따져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다친 사람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따지면은 이거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에서 살았던 사람 거의 대부분이 전쟁의 직접적인 그리고 악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인명 피해의 규모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게 전쟁의 규모를 따져볼 때 이 전쟁에 투입되는 인력을 생각해야 될 텐데 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선이 3군데였습니다. 사실은 한반도 사람에게는 가장 익숙한 전쟁이 바로 이제 태평양 전쟁이겠죠.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미국이 격돌한 전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유럽 전선이 있는데 유럽 전선은 크게 두 전선으로 나뉩니다. 보통 서부 전선이라고 하는 그래서 영국군과 미국군이 한편이 되고 독일군과 이탈리아군이 한편이 돼서 싸웠던 서부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독소전쟁이라고 하는 전선이 바로 동부전선이라고 하는데 유럽의 동부전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소련과 독일의 격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태평양 전쟁만 놓고 따져보면 주로 많은 경우에 섬을 일본이 지키고 그 섬을 미국
그 해군과 그다음에 미 해병대가 공격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전투, 사이판 전투 이런 식의 여러 전투가 있죠. 그런데 그 대개의 경우에는 어떤 섬을 지키는 일본군 그 수비대의 규모가 10,000명 단위입니다. 그리고 그 섬을 공격하는 미군의 그 병력 규모가 한 10만 명 단위 규모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서부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쟁의 대부분이 주로 미국과 영국의 항공부대가 폭격기가 나치 독일의 본토나 나치 독일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폭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대서양에서 그 연합군의 상선단을 독일의 그 잠수함 부대가 공격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고, 실제로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는 지상전은 1944년 6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거의 대부분은 해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항공전으로 진행이 되었고, 본격적인 지상전은 거의 전쟁이 끝나는 막바지 무렵에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반면에 유럽의 동부전선에서는 독일군과 소련군의 격돌이 1941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지속이 되었고, 전투 하나하나가 워낙 그 대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 전선에서는 10,000명 단위, 10만 명 단위인데 여기서는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격돌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전투의 규모 면에서도 다른 전선을 독소전쟁, 즉 동부전선이 압도하고 그 다음에 인명피해 그리고 물적 피해 면에서도 다른 전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이게 독소전쟁이 역사상 가장 유례없는 전쟁이다. 쉽게 말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전쟁류에서 가장 큰 대규모 전쟁이었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의 일부이겠지만 이 독소전쟁이 다른 전선에 비해서 워낙 그 유별나게 규모가 크고 치열하게 싸우고 인명, 그다음에 물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역사상 유례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소 전쟁은 왜 일어났을까요? 독소전쟁의 발발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와 그 독일 간의 싸움이었는데, 이 폴란드의 동맹국이 바로 영국과 프랑스였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폴란드를 돕기 위해서 나치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치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였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는 전쟁이 없었죠. 그런데 나치 독일이 1939년에 순식간에 그 폴란드를 제압했고요. 그리고 1940년에 또 순식간에 그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6주 만에 그 막강한 육군을 가진 프랑스를 점령했죠. 그리고 섬나라인 영국을 독일이 공격을 했지만 지상군은 영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섬나라고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나치 독일은 지상군을 그 영국에 보내지 못하니까 주로 이제 항공부대로 1940년부터 여러 달 동안 런던과 영국 각지를 폭격했는데, 결국 이 폭격으로 영국의 항전 의지를 꺾는다는 전략 폭격이 결국은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을 나치 독일이 석권한 상태에서 영국만이 나치 독일에게 맞서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당시 그 나치 독일의 최고 지도자였던 히틀러가 영국을 마저 무릎 꿇려야 되는데, 영국이 끝까지 버티는 이유가 바로 동쪽에 소련이 아직 남아 있었고 나치 독일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무릎 꿇리기 위해서라도 소비에트 연방을 군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1년 6월에 히틀러가 사실은 장군들이 별로 탐탁치 않아 하거나 사실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도 히틀러가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 1941년 6월에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하죠.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히틀러가 영국과의 전쟁을 생각하면서 그 확대선상에서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는데, 또한 그것은
저변에 깔린 이유를 또 생각해야지 더 설명이 제대로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자원이 필요한데 히틀러가 생각하기에 그 자원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소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련의 엄청난 지하 자원, 그리고 독일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제 석유였는데요. 독일에는 당시 그 석유가 없었고 루마니아에 플로에스티라고 하는 유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았고, 그래서 소련 남부 카스피 연안에 있는 유전지대를 차지하게 되면 석유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소련의 그 일부였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남부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식량 자원도 확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게 뭐 자원 전쟁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더 근본적으로는 히틀러에게 결국 러시아는 궁극적인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히틀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인구가 사실은 넘쳐나는데 독일 영토는 너무 적다. 그래서 다른 영토를 독일인의 영토로 삼아서 그쪽에 독일인이 살 수 있게, 즉 식민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으로 가장 히틀러가 군침을 흘렸던 땅이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쪽 땅을 정복해서 그쪽에 있는 원주민을 다 죽이거나 제거하고, 아니면 우랄산맥 동쪽 시베리아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거기 일부는 남겨둔다는 거였습니다. 남겨두는 이유는 노예로 부려먹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면 무슨 뭐 공상과학 그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아니면 그 SF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나치 독일은 그런 식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식민지로 삼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론이 독일어는 레벤슬라움,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생존 공간이라고 번역을 해서, 결국 히틀러의 머릿속에서 그 생존 공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체적으로는 오늘날의 벨라루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랄산맥 서쪽에 러시아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고, 그 영토에 이미 살고 있는 슬라브인들은 다 죽이거나 제거하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아니면 그 시베리아로 내쫓는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의 궁극적인 정복의 대상이 바로 러시아 및 소련이었기 때문에 결국 1941년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하겠다는 결정이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요? 자, 그러면 전쟁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그 히틀러와 맞서는 스탈린은 각각 어떤 생각을 한 걸까요? 했을 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독소불가침 조약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히틀러는 나치즘을 표방하고 스탈린은 그 공산주의를 표방했는데, 이 나치즘과 그 공산주의는 그야말로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1941년 8월에 히틀러와 스탈린이 서로 간에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런 그 어제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면서 싸웠던 이 두 나라가 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가, 서로 어떤 속셈이었는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히틀러 같은 경우는 유럽 대륙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국과 프랑스를 제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서쪽에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와 싸우는데 그 독일의 동쪽에는 소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용사였던 히틀러가 볼 때 독일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할 때 양면 전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싸워야 되고 서쪽에서 싸워야 되는 이런 불리함이 있다는 얘기죠. 또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양면 전선의 불리함을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이 독일 제국이 전쟁에 패전했고, 그 패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당시 그 부사관이었던 그 히틀러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영국과 한판 대결을 벌여야 되는데 동쪽에 있는 소련이 나치 독일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죠. 그래서 이념 사이에 갈등을 잠시 접어두고 기회주의적으로 소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그 손을 덥석 잡으면서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가침 조약으로 히틀러는 양면 전선의 위험을 피하면서
오로지 모든 전력을 프랑스와의 대결에 집중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사실은 그 막강한 프랑스를 6주 만에 제압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반면에 그 스탈린은 무슨 생각으로 이 독소 불가침 조약 제안을 받아들였는가? 스탈린이 많은 경우에 바보같이 히틀러를 믿었다.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됐었는데, 멍청이처럼 그 약속을 믿고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가 1941년에 기습 공격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스탈린이 그렇게 멍청이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그 생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 속셈이 무엇이었냐면요, 당시 세계 최고의 강력한 육군을 가진 나라가 바로 이제 프랑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주 만에 프랑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력이 약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하기 쉬운데, 1940년의 전쟁이, 그러니까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오히려 독일 육군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강력한 육군과 전력을 가진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시의 그 상황을 보고, 그러니까 스탈린은 분명히 히틀러와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 두 나라가 다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맞붙게 싸우게 되면은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2년, 3년, 4년 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그랬듯이요. 그렇게 되면은 영국과 독일이 싸우다가 지쳐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소련이 안전하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독일이 이기더라도 이 3년, 4년 뒤에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3년 동안, 4년 동안 아니면 더 긴 세월 동안 나치 독일이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사이에 소련의 국방력을 차근차근히 체계적으로 키워서 독일이 나중에 프랑스와의 전쟁을 끝내고 설령 소련으로 쳐들어오더라도 그 사이에 완벽한 방어태세, 또 강력한 소련군을 재건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맞서서 나치 독일의 침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1940년에 3년 4년은 고사하고 6주 만에 항복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스탈린의 어떤 계산이 어그러졌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두 독재자가 치열한 어떤 머리 싸움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졌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맞아떨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1941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히틀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원전쟁 그리고 궁극적인 생존 공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결국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히틀러도 강력하게 소련 공격을 주장을 했었고, 사실은 또 독일 장군들을 설득해서 자기 편에 서게 만들었었고, 결국 1941년 6월에 기습 공격을 하는데, 스탈린이 이런 낌새를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사실은 수백만 명이 동원되는 기습 공격을 할 때 그 징후가 없을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소비에트 연방의 정보기관들이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결국 그 정보를 무시했다. 참으로 멍청한 지도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최종적인 오판을 했다는 점에서는 스탈린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거나 멍청해서 그런 오판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히틀러가 독소 불가침 조약을 깨고 소련을 공격한다고 했을 때 그에 맞서서 소련군이 독일과 소련의 접경지대로 군사력을 그러니까 쉽게 말해 군대를 옮기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나치 독일에게 빌미를 준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지금 독소 불가침의 어떤 상세한 조항을 깨고 지금 군사력을
독일 쪽으로 이동하면서 긴장을 높이고 있으니 이건 조약을 깬 행위다라고 하면서 그 대의명분을 찾아서 소련을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소련군의 어떤 그 대비가 나치 독일에게 개전의 빌미를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스탈린의 의도가 설명이 되죠.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최종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 프랑스가 그렇게 빨리 항복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게 침공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움직였다. 이런 것은 하나의 책임을 조금은 축소하는 어떤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기습 침공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는 스탈린의 분명한 어떤 실수 내지는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독일과 소련은 왜 이렇게 독소 전쟁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독일과 소련이 그 독소전쟁에 결국은 엄청난 그 병력을 투입하죠. 거의 수천만 명 단위의 병력이 투입이 되는데 왜 이렇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결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주요한 전선이 바로 유럽의 동부전선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치 독일로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엄청난 지하자원과 식량자원과 인적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인적자원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역이 바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반드시 차지해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의 구상 속에서는 유럽 대륙을 석권하고 즉 러시아마저 무릎 꿇리고 그리고 영국마저 무릎을 꿇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마 그 대서양 건너에 있는 미국과 나치 독일이 대립하고 대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당시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과 전쟁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또 한 번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자원이겠죠. 그 자원, 결국 미국과의 향후에 있을 일전에 대비해서라도 확실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을 정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으로서는 그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나치 독일에게 사실은 이 전쟁은 일종의 인종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열등한 인종을 우월한 인종이 제거하고 그쪽을 차지한다는 것이었었는데 그 이 인종 이론이 주로 슬라브인 그리고 그 유대인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만큼 열등한 인종으로 여겨지던 그 인종이 나치 독일의 눈에는 바로 슬라브인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히틀러가 볼 때, 나치 당원들이 볼 때 이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슬라브인들의 나라지만 그 슬라브인을 통치하고 있는 인종은 유대인이라고 봤던 거예요. 결국 나치의 인종 이론에 따르면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결국은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 태어난 나라였고 러시아 혁명 자체가 유대인의 음모였고 러시아의 그 지배자들인 볼시비키 당원들 상당수가 지도부의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소비에트 연방을 유대인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슬라브인이라고 하는 열등 인종이 살고 있는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나라는 또 유대인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가장 경멸에 맞이하는 슬라브인과 유대인이 사는 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반드시 정복하고 유대인과 슬라브인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생존의 문제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다 생존에 걸린 그 중차대한 문제겠지만 이게 그 영국 및 프랑스와 독일이 싸울 때는요 서로 적국이지만 나치 독일도 영국과 프랑스는 적국이지만 사실은 그 상대방을 인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싸울 때 적군이지만 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제거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패권을 뺏어와서 독일이 그 패권을 차지하고 독일이 1등 국가가 되고 프랑스나 영국은 2등 국가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뿐이지만 사실
그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으로 쳐들어가서 독소 전쟁을 벌일 때는 이제 독일군의 눈에는 이 러시아인 소련 군이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뭐 짐승 같은 존재. 그래서 당시 나치 독일의 용어를 빌리자면 운터멘슈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운터멘슈는 인간 이하, 열등인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하거나 아니면 소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노예로 부린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야말로 이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이 나치 독일의 침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 져서 2등 국가로 전락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소비에트 연방에 사는 인간들 대다수가 제거와 박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틀어 보면 이 영국군의 피해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30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가 나오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독일군과 싸우다가 10만 명 내지 한 15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소련군의 인명피해는 100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나치 독일이 미국군과 영국군, 프랑스군은 인간으로 봤던 반면에 이 소련군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일종의 해충 같은 존재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또 소련은 소련 나름대로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독소 전쟁의 과정은 어땠나요? 독소전쟁의 경과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1941년 6월 22일에 나치 독일이 소비에트 연방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기습 공격의 작전명이 바르바로사 작전이었거든요. 이 바르바로사 작전이 정말로 독일 입장에서 순탄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1941년 10월에는 독일군이 모스크바 방면으로 쾌속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모스크바 크압까지 독일군이 다가가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모스크바 공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파죽지세로 동쪽으로 진격했던 독일군의 기세가 모스크바 코앞에서 결국은 막히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유럽 전선에 비해서 이 러시아가 워낙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백 킬로미터의 전진로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 전선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강력한 독일군이라고 하더라도 수백 킬로미터를 거의 1000킬로미터를 전진을 하면서 공세의 기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1940년에 6주 만에 항복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항복을 하더라도 프랑스인들의 생존 자체는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러시아인 그리고 슬라브인 아니면 소련인 같은 경우는 나치 독일에게 열등인간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전쟁에 진다는 것은 국가의 치욕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민족의 소멸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사항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에서 죽거나 그 뒤에 정복당한 뒤에 죽임을 당하거나 마찬가지니까 결사항전의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엄청난 인명피해를 봤지만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치열한 항전을 당하면서 독일군의 기세가 점점 마모되고 무디해졌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 바로 1941년 11월이었었는데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결국 독일군의 어떤 전력 소모 그리고 소련의 엄청난 저항 이런 상황이 맞물리면서 결국 모스크바를 나치 독일이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쟁의 뭐랄까 1단계라고 할 수 있죠. 1단계를 생각하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독일군이 당했다. 그러니까 결국 독일군은 1단계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모스크바 점령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소련군의 저항이 아니라 러시아의 추위 때문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퍼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냉전 시대에 주로 러시아 및 소련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든 이렇게 폄훼하고
과소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냉전적 사고방식, 아니면 러시아에 관한 어떤 서방의 어떤 그 아주 보편적인 그리고 그 전통적인 어떤 멸시, 이런 것이 작용해서 그런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고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전쟁을 날씨라는 요인 하나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요소보다는 결국은 인적인 면에서, 인적인 요소, 결국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운, 그리고 그 항전 의지를 이끌어내는 소련 지도부의 어떤 그 통솔력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1단계고요. 2단계는 모스크바 점령 실패한 그 시점부터 1943년 그 2월까지 기간입니다. 이것은 이 모스크바 공방전 끝나고 나서 그 유명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사이 기간인데요. 비록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역시 나치 독일에게 있었습니다. 소련은 계속 방어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1942년 봄에 그 스탈린은 다시 그 독일이 재차 강력한 기세로 침공을 해올 텐데, 그 침공의 방향은 아무래도 그 소련의 심장부인 모스크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쪽을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히틀러는 또 한 번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모스크바보다는 러시아 남부 쪽으로 진격의 방향을 잡았죠. 그리고 그 진격의 최종 목표는 오늘날의 카프카즈, 그리고 카스피 연안에 있는 유전 지역이었습니다. 그쪽을 차지해야지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한 그 소련군의 어떤 그 뭐랄까요, 방어의 초점이 모스크바에 가 있을 때 오히려 그 남쪽으로 내려가서 상대방이 허를 찌르는 그런 뭐랄까요, 전략상의 어떤 그 기습 효과를 노렸던 것이죠. 실제로 그 기습 효과가 엄청나게 잘 들여먹혀서 또 한 번 파죽지세로 독일군은 남쪽으로 카프카즈를 향해서 진격할 수 있었고, 그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 카프카즈 방향으로 아제르바이잔,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하여튼 요 그 카프카즈 3국이 있는 그쪽 지역일 텐데요. 그쪽 지역으로 내려갈 때 요 동쪽 측면에 볼가강이 흐릅니다. 볼가강의 중간 부분에 있는 도시가 바로 스탈린그라드였죠. 그래서 스탈린그라드가 요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일단 그 카프카즈로 내려간 독일군 주력의 측방을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 스탈린그라드를 확보해야 됐던 것이고요. 또 하나가 이 카스피해와 카프카즈에서 나오는 자원, 특히 바쿠에서 나오는 석유 자원이 이 볼가강을 타고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장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볼가강에 있는 스탈린그라드를 독일이 차지하게 되면 이 볼가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물류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스크바, 그러니까 러시아의 심장부가 자원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런 식으로 독일군 주력의 측방을 보호하고, 그리고 또 모스크바로 향하는 석유 자원 및 여러 그 자원의 물류 이동을 끊어버리면서 소련의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스탈린그라드로도 독일군이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1942년 7월 부터 벌어지게 되는데요. 결국 또 스탈린그라드 방면으로 쾌속 진격을 해서 스탈린그라드 코앞까지 다가갔고요. 그리고 이 볼가강 서쪽에 있는 시가지에서 치열한 전투, 즉 시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를 지키려는 소련군과 어떻게든 스탈린그라드 시내까지 점령해서 완전히 이 스탈린그라드 전선에 있는 소련군의 잔존 세력마저 없애려고 하는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시가전이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1942년 겨울까지 지속이 됩니다. 여름에 벌어졌던 전쟁이 겨울까지 지속이 된 것이죠. 근데 여기 그 스탈린그라드 시가지에서 소련군이 사실은 그 보면 볼수록 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놀라운 투지와 인내력과 정신력을 발휘해서 독일군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도 이제 완전히 힘이 빠져서 그 얼마 안 남은 스탈린그라드 치가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상태가 됐었죠. 그 상태에서 스탈린그라드 시내에서 소련군 방어군이 목숨을 걸고 지원 작전을 펼치면서 독일군에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그 소련의 가장 유명한 명장인 주코프 장군이 그 스탈린과 상의하면서 반격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을 차곡차곡 축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적해 놓은 방어 병력을 일시에 투입을 해서 스탈린그라드에서 싸우고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북쪽과 남쪽에서 공격을 해서 직계발처럼 이 독일군을 끌어안는, 그래서 오히려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는 독일군을 역포위하는 작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작전이 더 기가 막히게 주요를 해서요. 결국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안에 있던 독일군이 다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독일군의 패배,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카프카지까지 내려가 있던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가 이제 소련군의 차지가 되면서 거기서 허리를 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카프카지에 있던 수백만 명의 독일군이 결국은 고립무원의 포위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황급히 철수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빛나는 소련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의의는 바로 그 전까지 독일군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전투에서 패배를 했던 곳이 바로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였고요. 그럼으로써 전 세계, 그러니까 소련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유럽도 아니고 전 세계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적이 아니구나, 독일군도 질 때가 있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서 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에서 상대방은 무적의 군대다, 도저히 저 상대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아무리 무기가 좋고 병력이 많아도 이길 수가 없게 되는데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단 소련군의 사기가 오르고요. 소련 국민의 사기가 오르고, 당시 유럽에서 그 나치 독일에게 점령당한 상태에서 숨지기고 있던 유럽인들에게서도 어떤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의 의의를 제가 설명할 때 항상 드는 사실인데요. 프랑스에서 나치 독일의 점령에 맞서 싸우는 그런 저항 조직을 우리가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레지스탕스가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마자 시작되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들도 처음에는 엄청난 패배의식, 그리고 어떤 무기력감에 시달리면서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고, 레지스탕스도 상당히 질일멸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가 활성화됩니다.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소련군에게 패하는 독일군을 보면서 독일이 무적이 아니다, 독일도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저항 의지가 프랑스에서 솟구쳤고, 그것이 바로 레지스탕스의 활성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어떤 물주기를 바꾼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941년 12월부터 1943년 2월까지의 기간을 독소전쟁의 2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독일이 파죽지세로 진격을 하다가 모스크바를 점령하는데 실패하면서 전쟁이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1단계라고 하면, 2단계에서는 다시 한번 힘을 추스린 독일이 이번에는 모스크바가 아니라 남쪽, 특히 스탈린그라드로 주공의 방향을 바꿨는데, 거의 이길 뻔한 전투에서 나치 독일이 소련군의 저항에 밀려서 결국 패배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이 소련에게 넘어가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단계는 이 스탈린그라드 이후의 상황일 텐데요. 이때 이제 국직국 간 전투가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1943년 그 여름에 벌어졌던 쿠르스크 전투였습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명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쿠르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그 독일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우리가 패배했지만 이것은 결국 겨울에 졌다. 전쟁을 벌이기에 좋은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전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는 시가전이었기 때문에 독일의 장점인 기갑전을 펼치지 못했다. 기갑전을 펼칠 수 있는 벌판에서의 싸움이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름에 벌판에서 기갑전을 벌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쿠르스크였던 것이죠. 그래서 1943년 여름과 가을께에 독일의 기갑군대와 이 소련의 그 방어 부대가 쿠르스크에서 격돌을 했는데 이때 그 독일군의 의도는 쿠르스크에서 대승을 거둬서 소련군의 사기를 꺾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실한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이때도 주코프 장군의 방어 전략이 주요하면서 이 쿠르스크 전투, 즉 여름철에 벌판에서 벌어진 기갑 전투에서도 독일군이 패배하고 소련군이 승리를 하게 됐죠. 이것이 바로 쿠르스크 전투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의 주도권이 확실하게 소련으로 넘어오고 그 이후로는 소련은 공격하고 독일은 방어하고 이런 상황이 끝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쿠르스크 이전까지는 독일군이 공격하고 소련군이 방어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면 쿠르스크 전투 이후에는 그 관계가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어떤 경우는 빠르게 어떤 경우는 느릿느릿 소련군이 서쪽으로 진격을 하고 있었고 이런 그 소련군의 그 서진을 힘겹게 독일이 방어하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한 전투가 또 이제 바그라티온 전투, 바그라티온 작전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시기가 194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투입니다. 그래서 1944년 6월, 7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1944년 6월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당시 동맹국이었던 영미군과 그리고 소련군이 서로 공조하에 서쪽에서는 영미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고 때 맞춰서 소련군도 독일군을 공격을 하게 됐었는데 1944년에 독일군을 공격하는 소련군의 작전 이름이 바로 바그라티온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오버로드라고 하는 작전명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있는 보통 2차 세계대전 개설사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뭐 세계사 교과서에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반드시 언급이 되는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동쪽에서 벌어졌던 이 바그라티온 작전은 거의 언급이 안 되는데요. 사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규모에 비해서 훨씬 더 큰 작전이 바로 이 바그라티온 작전이었고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그게 원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군의 그 방어에 밀려서 영미군이 상당히 고전을 했던 그런 그 작전이었던 데 반해서 이 같은 시기에 벌어졌던 바그라티온 작전 같은 경우는 불과 그 한 달 사이에 소련군이 남북으로 1000km 전선에서 동쪽에 서쪽으로 700km를 전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의 주력 부대가 완전히 섬멸되죠. 그래서 사실은 제대로 된 독일군은 이때 그 바그라티온 작전 때 거의 괴멸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그라티온 작전을 설명할 때 소련군이 독일군의 척추를 꺾어버린 전쟁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척추가 꺾인 생물이 사실은 숨은 붙어 있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신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독일군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에 결국은 전투부대로서의 모든 그 가능성을 소진한 독일은 결국 베를린에서 맨 마지막에 그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고 이게 1945년 4월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결국 치열한 싸움 끝에 소련군이 1945년 4월 말에 베를린을 점령하고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의 거점이었던 독일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낙가망치 소련 깃발을 꽂고요. 비슷한 시기에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하면서 나치 독일이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끝나고 나서 베를린을 점령할 때까지가 3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4년간의 기나긴 혈전 끝에 소련군이 독일군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눌 수 있는데 바르바로사 작전부터 모스크바 공방전까지가 1단계, 그리고 모스크바 공방전부터 스탈린그라드 전투까지가 2단계,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부터 베를린 점령까지가 3단계, 이렇게 전쟁의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쟁 초반 유리했던 독일군이 결국엔 패배한 이유가 뭔가요? 전쟁의 1단계를 놓고 보면요, 이게 사실은 뭐 너무너무도 파죽지세로 독일군이 소련군을 압박했기 때문에 실제로 히틀러가 의도한 대로 단기전으로 소련군을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계획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모스크바 공방전에서 결국은 소련군이 독일을 막아내면서 단기전이 장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독일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한계, 그리고 실제로 독일군의 뭐 교리라고 할까요? 독일이 지금까지 치러왔던 전쟁의 속성상 장기전보다는 단기전에 특화된 군대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를 점령했더라고 하면은 히틀러의 의도대로, 그리고 독일군이 소원하는 대로 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나면서 독일의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 이 모스크바를 지켜내면서, 소련군이 지켜내면서 이 전쟁이 장기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의 의도가 어긋나고 결국 장기전에 유리한 소련군이 결국 승리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독일군이 왜 패배했는가, 소련군이 왜 승리하게 됐는가를 또 따져보려면 이건 뭐 사실은 2시간, 3시간 설명으로도 모자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단기전이 실패하고 장기전으로 전쟁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이 패배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독일이란 나라와 소련이란 나라의 어떤 역사적 경험의 차이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란 나라는 유럽에서 비교적 작은 전선에서 아니면 영토에서 주로 싸우는 군대였기 때문에 속전속결을 위주로 하는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투닥투닥투닥 와장창 싸우고 승리를 거두는 쪽에 특화되어 있었고, 또 그런 식으로 전쟁을 이끌어왔던 경험이 있는 나라인데, 이 러시아는 유럽보다 훨씬, 그러니까 서유럽보다 훨씬 큰 영토에서, 벌판에서, 산이 없는 벌판에서 전쟁을 해왔던 나라거든요. 그것도 이제 주로 동쪽에는 유목민족과 전투를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런 넓은 벌판에서, 그리고 또 유목민과의 전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보급입니다. 보급. 그래서 유목민들의 전쟁을 보면은 얼마만큼 보급을 하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보통 판가름 나는데, 전투 위주의 독일군하고 보급 위주의 소련군하고 격돌했을 때 결국 장기전이 되면은 보급 위주의 소련군이 결국은 유리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은 속성이 다른 두 나라, 속성이 다른 두 군대가 마주쳤는데, 단기전이냐 장기전이냐로 따라서 두 나라의 두 군대의 승패가 엇갈릴 텐데요.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결국은 소련군이 독일군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주코프 장군 잘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가요? 사실은 주코프 장군은 직책을 따지자면 뭐 상당히 중간에 변화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독소전쟁 기간 동안에 소련군 총사령관의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뛰어난 야전사령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정말로 위기에 몰렸을 때 스탈린이 가장 급하다고 여기는 전선에 주코프를 투입하면 반드시 그 지역을 지켜내고 승리를 거두는 어떤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고요. 야전형 사령관이면서도 또 참모형이라고 할까요? 전체 계획을 짜고 대규모 전략을 짜는 그런 능력도 상당히 출중했죠. 그래서 야전 사령관이기도 하고 대전략을 짜는 그런 참모형 장군이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상당히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이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스탈린일 텐데요. 이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아주 좀 모시기 힘든 상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독지자이고 엄청나게 고집이 세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군사적인 지식을 또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람을 상대했어야 되는데, 이 대개의 경우는 이 스탈린의 권위라든지 카리스마에 눌려서 이 장군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그 어렵디 어려운 상관이었던 스탈린에게 쓴소리, 직원, 아니면 어떤 경우는 말다툼까지 할 수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주코프였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에 몰렸을 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이 전선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그런 스탈린이 전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이바지를 한 인물이 바로 주코프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야전 지휘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전략을 짜는 장군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 최고 권력자인 스탈린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치 권력과 이 소련 군부의 어떤 원활한 어떤 상호 관계를 이끌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장군을 꼽자면 반드시 주코프 장군을 꼽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로 뛰어난 군인이었냐 하면요, 아예 역사가들이 주코프 장군도 한 번은 실수를 해서 전투에 졌다, 그렇지 않다, 이런 논쟁이 나올 정도로 아예 학술서 한 권이요, 주코프 장군이 과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장군이냐, 아니면 특정한 어떤 전투에서 지기도 했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학술서 한 권이 나올 정도로 그런 뛰어난 평판을 얻고 있는 장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에 아이젠하워 장군, 패튼 장군, 몽고메리 장군, 아니면 독일의 롬멜 장군, 이런 장군들은 널리 알려져 있고 그들에 관한 평전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주코프 장군에 관한 책이라든지 평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쉽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그 소련이라는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사실은 껄끄럽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군에 관한 어떤 책이 나온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거북해하는 분이 없지 않을긴 할 텐데, 2차 세계대전은 이미 역사의 영역에 들어간 사건이고, 2차 세계대전의 어떤 향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련의 장군이었던 주코프 장군에 관한 책이라든지 평전은 우리가 과거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조만간 주코프 장군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자료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코프 장군이 쓴 그 회고록이 있거든요. 상당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언젠가 한번은 우리 말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언제 실현될지는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꼭 해내고 싶은 학술적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러시아죠. 상당히 그 각지에 동상도 서 있고, 지금은 공산주의 이념에서 탈피해서 공산주의 시절의 어떤 전통을 부정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 오늘날의 러시아지만 적어도 2차 세계대전의 승리는 지금도 간직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고, 그런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장군으로 오늘날에도 러시아 국민들은 주코프 장군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독소전쟁이 소련과 독일, 동유럽에 끼친 영향은 어땠을까요? 그러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다른 전선의 상황까지도 좌지우지하는 전선이 바로 유럽 전역의 동부전선, 즉 독소전쟁이었을 텐데요. 이 전쟁의 의의와 결과, 그리고 이제 그 유사안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독일에 끼친 영향 한번 살펴보자면요. 일단 소련은 완전히 나치 독일에게 점령돼서 국가와 민족 자체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거짓말처럼 이 상황을 반전해서 독일군을 물리치고 아예 적국의 수도를 점령했죠. 그러니까 1941년 11월에 모스크바를 점령당하는 위기에 빠졌던 소련과 스탈린이 4년 뒤에는 오히려 적국의 수도를 점령하는 이런 대반전을 이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련의 그 위상 변화를 살펴보자면요. 전쟁 이전까지는 소련은 유럽의 열강이었습니다. 유럽의 열강이었고 사실 열강이지만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 치여서 사실은 조금 뒷전에 물러나 있는 그런 상처 입은 열강이었었죠. 유럽의 열강이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는 유럽의 상처받은 열강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1945년도 이후에 1991년까지 초거대 열강으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미국과 함께 대립하면서 대치하면서 세계 정치를 양분하고 세계 정치 자체를 좌지우지했던 세계 차원의 열강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유럽의 열강,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세계 열강으로, 초고대 열강으로 자리매김되죠.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독일에 끼친 영향은 일단 독일은 그전까지는 유럽 대륙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였죠. 그래서 유럽의 패권을 거의 다 차지한 상태였었는데 그 전쟁에 지면서 이제는 그런 패권은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아시겠지만 동독과 서독으로 나라가 분단되면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럽의 열강 자리에서는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겪게 되죠. 하지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전쟁 전보다 더 경제대국으로서의 그 지위는 계속 유지했죠. 반면에 정치와 군사 면에서는 1991년까지 열강 축에는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또 이 동유럽과 유럽 전체와 연관해서 특히 동유럽과 연관해서 이 전쟁이 가지게 되는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저번에 그 바그라티온 작전을 설명드렸는데 바그라티온 작전이 그 소련군의 대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이 독일이 결국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지는 것이 거의 불보듯 뻔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이제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동유럽에 정착해 있던 독일인들이 소련군의 보복이 두려워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그 피난을 가서 독일 본토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중세 때부터 이 독일인들, 그 당시에 게르만이라고 불렀겠죠. 게르만인들이 차츰차츰 동유럽으로 그 식민 활동을 하거나 진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지에 정주하면서 보통 이게 그 폴란드라든지 발트 연안 국가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서부라든지 아니면 그런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에 동유럽에 상당히 많은 그 독일인들이 정착하고 있었고 핏줄이 독일 핏줄이었죠. 그러면서 독일인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특히 그쪽 지역에서 지배계급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이 보통 농업 지역일 텐데 도시에는 또 독일인이 많이 살고요. 또 그 지주들이 되게 독일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독일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현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으로 거의 800년 동안 동유럽에서 독일인들이 비록 독일 본토는 아니지만 동유럽에 상당히 많은 독일인들이 살고 있었고 지배자 아니면 그 지배계급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그 동유럽의 국가로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거북한 것이었죠. 민족주의에 따르면 그 민족이 그 국가의 구성원이 돼야 되고 그 국가의 그 동질적인 민족적 동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독일인들이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지배계급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주류 민족과 어떤 그 다른 이질적인 민족 집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었는데 이런 식의 그 독일인들이 동유럽에 정주하고 정착하고 그쪽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이 800년 동안 진행된 과정이었고 이것이 1944년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바그라티온 작전부터 여기 베를린 전투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한꺼번에 다 독일 본토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는 쉽게 말하면 독일인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800년 동안에 이루어진 독일인의 동유럽에서 이루어진 정착 활동이 불과 1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소련군의 진격에
밀려서 내지는 소련의 그 보복이 두려워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동유럽의 민족 구성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폴란드에는 폴란드인만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발트의 연안 국가에는 또 거기도 많은 독일인들이 있었는데 독일인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났죠. 여기서 그럼 왜 그 동유럽에 정착한 뿌리 내린 그리고 뭐 수백 년 동안 그 살았던 독일인들이 왜 한순간에 다 동유럽에 정착지를 버리고 독일로 갔는가? 소련군이 두려웠다고 하는 이유인데요. 두려워한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독소 전쟁 동안 독일군이 이 소련에서 소련 민간인 2천만 명을 죽게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한 예만 들자면 이 벨라루스에서만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독일인의 잔악행위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벨라루스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기의 그 가족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그런 원한을 품은 소련군이 독일에게 다가온다고 했을 때 독일인들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러시아 땅에서, 벨라루스 땅에서, 우크라이나 땅에서 자행했던 그 수많은 잔악행위, 만행, 학살의 어떤 그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유럽에 머무를 수 없었던 것이죠. 다 보따리 싸들고 무작정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의 독일 본토에 정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의 민족 구성에서도 이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독소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독소전쟁은 동유럽, 유럽 전체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전체에 큰 어떤 발자국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서 사실 결과라기보다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무리 과정이 사실은 깔끔하지 못하고 껄끄럽게 되면서 결국은 냉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소련은 함께 어깨를 겹고 아니면 같이 피를 흘리면서 나치 독일을 상대로 싸웠던 혈맹, 우방, 동맹 관계였는데 이 동맹 관계, 혈맹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결국 삐걱삐걱 되다가 1950년이죠. 50년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벽하게 이 두 진영이 소련과 미국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전까지 평화체제가 깨지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냉전체제로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소련 사망자가 2,900만 명으로 집계된다고 하는데 한 국가의 인구보다 더 많은 청년이 사망하고도 어떻게 국가를 재건했을까요? 이 소련의 국한에서 이 전쟁의 여파를 아마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제가 3천만 명의 인명피해가 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련의 인구가 1억 9천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3천만 명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고 죽은 사람만 따져보면 3천만 명이고 몸이 성하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체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까지 따지고 또 전쟁은 인간의 육체에만 피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게도 피해를 남기게 되죠. 어떤 극한적인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런 피해까지 감안하면 정말 소련이 겪었던 인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일단 무기를 들고 싸웠던 그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이 진행이 되면 아주 10대 소년이라든지 아니면 50대 장년층까지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경우는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부분 동원이 되기 마련인데요. 일단 20대, 30대만 놓고 보자면요. 20대, 30대는 결혼 정년기죠.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소련 사회에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들이 엄청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들자면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남성과 여성의 성비가 100대 41이 됩니다. 결혼을 할 만한 20대, 30대의 소련 여성이 10명이면 짝을 이룰 수 있는 소련 남성의 숫자가 보통은 당연히 10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명이 된 거예요. 6명의 여성이 산술적으로는 결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이런 정도로 그 성비가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비가 정상적인 100대 100으로 되돌아가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구 면에서도 엄청난 그 충격을 주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전후에 나온 소련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요. 정말 여자들은 넘쳐나는데 남자들은 모자른 이런 상황이 어떤 경우는 비극적으로 어떤 경우는 코믹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의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실상을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을 듯 한데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좀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러시아 남성들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러시아 남성들이 그러니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뭐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책임감이 없거나 아니면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이유가요. 그런 롤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소년들이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에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처자식을 어떻게 되냐 가장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하는 나쁘게 말하면 가부장적이지만 어떻게 말하면 이게 책임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의식이 없는 이유가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전쟁 직후에 이 성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일부 다처제가 된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은 많은데 남성이 없기 때문에 한 남성이 여러 명과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전쟁 직후에. 이 과정이 한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되죠. 그래서 전쟁 직후에 태어난 러시아 남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어느 순간에 자기 엄마와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자기를 낳은 다음에 어느 순간에 훌쩍 떠나버리는 다른 여자와 사귀면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식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엄마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너무너무 흔했죠. 그래서 이 가정을 지키면서 가족과 유대감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그 처자식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소년이 자라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롤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도 쉽게 사랑을 하고 그래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나 자기 그 아내에 대한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어떤 조건만 되면은 아니면 기회만 주어지면 훌쩍 다른 여자를 찾아서 떠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상황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그리고 책임감이 없는 그런 러시아 남성이라고 하는 이미지 내지는 실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남성들이 특별하게 뭐 이상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뭐 못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이상하거나 유전자가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여파입니다. 그 파급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여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런 전쟁의 여파로부터 빠져나오는데 사실 수십 년이 걸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 여파가 완전히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전쟁 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텐데요.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요 한 가지는 사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치 독일이 소련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점령지에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요. 그다음에 슬라브인들에게도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예 상태로 부려먹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래서 이 독일로 진격하는 소련 군인들의 마음에는 이 독일인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 없을 수 없었습니다. 소련군 지도부는 계속해서 독일이라는 나라와 나치 독일을 구분하면서 우리 소련을 침공해서 이런 엄청난 해악을 끼친 나라는 사실 나치 독일이다. 독일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는 식으로 선전을 하긴 했지만 이게 보통 사람의 눈에는 이 독일과 나치 독일이 구분되지 않고 나치가 곧 독일이고 독일이 곧 나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일 본토로 들어간 다음에 소련군도 복수심에서 무자비한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그 만행 중에 하나가 소련군 남성 병사들이 독일인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수십만 명 단위로 독일 여성들이 소련군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소련군만 그랬는가, 영국군이라든지 미군은 그러지 않았는가 했을 때 사실 영국군과 미국군도 그런 성폭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소련군의 성폭행은 어떤 경우에는 이 조직적으로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그 역사학자들의 아주 면밀한 그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소련군 병사들이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할 때 소련군 그 장교들은 내지는 소련군 사령관들은 어떤 입장에 취했는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어떤 경우 그 행위를 지시했는가 아니면 방관했는가, 이런 그 쟁점들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 성과만 보자면은 소련군 지도부가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고 저지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일종의 말하면 방관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 군대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병사들이 어떤 일탈행위를 하는 것, 그 일탈행위가 여기서는 그 집단 성폭행일 텐데요. 이런 것이 어떤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요, 이 군율을 깨트리게 됩니다. 군대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련군 지도부가 어느 순간에 이런 소련 병사들의 행위가 소련군의 어떤 군율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철저하게 병사들의 행위를 자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군율을 깨트릴 경우에는 장교의 말을 듣지 않고 또다시 성폭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는 처벌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많은 또 쟁점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 베를린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베를린의 한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영화로도 나와서 개봉이 되기도 했었고요. 아마 그 영화를 구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독일의 한 지식인 여성이 베를린에서 지내다가 소련군의 집단 성폭행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성폭행이 여러 달 동안 지속이 되죠. 근데 그것을 꼬박꼬박 그 고통을, 심적 고통을 이겨내면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책으로 나중에 간행을 하죠. 그리고 수십 년 흐른 다음에 그 여성의 실명이 밝혀지긴 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소련군의 독일 성폭행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실들이 그 책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로 그 인상 깊게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하도 옛날에 읽어서 정확한 어떤 워딩은 생각나지 않고 이제 그 취지만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그 피해를 기록한 독일 여성이 상당히 독일 남성들에게 냉소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독일 남성들이 전쟁에 이길 때는 그렇게 마초적인 가부장적인 그 행동을 하면서 독일 여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 다음에 독일 여성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전쟁이 지고 나서 소련군이 자기의 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있는 독일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할 때 아무도 나서서 제지를 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독일 남성들이 이제는 패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이 위협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독일 여성들이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할 때 아무도 나서서 제지를 하지 않더라. 이런 비겁한 모습을 아주 냉소적으로 적어놓는 어떤 그런 글귀를 보면서 참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소련에서 저질렀던 만행, 그 만행의 인과 응보로서 전쟁 말기에 소련군이 독일 지역에서 자행했던 여성 집단 성폭행, 그리고 그런 성폭행을 보면서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아니면 저항을 못하거나 그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독일 남성들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서 전쟁이란 것이 정말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드러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독소 전쟁은 가장 인간의 비열한 측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영적인 측면도 드러나지만 또한 인간의 가장 비열하고 저열한 측면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1945년 전쟁에 패한 나치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독소 전쟁에 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쟁이 끝난 직후에 독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를, 특히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되지 않은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처럼 독소 전쟁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80년, 90년 전에 벌어진 대전쟁이지만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쟁이고요. 또한 현대의 전쟁이 얼마만큼 잔혹해질 수 있는가, 얼마만큼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전쟁이고, 또한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측면에, 그것이 뭐 어두운 측면이든 밝은 측면이든 이것을 다 보여주는 측면이기에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대사건이기도 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분들도, 일반인들도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고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많은 논문도 써봤고 책도 번역해 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번 1년, 2년 사이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특히 저의 관심을 끄는 분야가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소련군의 여성 전투원 문제입니다. 여성 군인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944년 전쟁이 최절정기에 달했을 때 소련군에서 여성 군인의 규모가 100만 명이었거든요. 지금 한국군의 규모가 55만 명인데 2배에 달하는 여군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100만 명에 달하는 여성 군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한 10%만 잡아도 10만 명이고, 뭐 20%를 잡으면 20만 명일 텐데, 이런 수십만 명 단위의 여성들이 전투병가에 배치되어서 무기를 들고 직접 적과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전투원들의 실상, 그리고 이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했는가, 남성 병사와 여성 병사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투원으로 활약했던 여성 참전용사들의 이후 삶은 어떠한가,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정리한 책을 내고자 합니다. 그 시기가 좀 몇 년은 걸릴 텐데, 저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소박한 어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고요. 조속히 계획을 실행에 옮겨서 책을 내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잠정적으로 20세기의 붉은 아마조네스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독소 전쟁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심리는 어땠을까요? 예, 사실은 이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소 전쟁을 오늘날 우크라이나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도 정말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바로 가장 치열한 격전의 현장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이 키예프라고, 아니, 요즘은 이제 키이우라고 하죠. 우크라이나의 수도일 텐데, 이 우크라이나 수도가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어떤 싸움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허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인데, 여기서 또 아주 흥미롭다기보다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당시에 소련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치 독일과 맞서 싸웠습니다. 소련군의 일부로서 나치 독일과 싸웠습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인들 중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이 민족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또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해외 망명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조직이 우크라이나에 있었는데, 나치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1941년에 점령했을 때 결국 우크라이나의 극우 민족주의자들, 구체적인 이름을 들자면 스테판 반데라, 아니면 미콜라 레베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극우 민족주의 조직을 만들고 나치 독일에게 협력합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에 협력을 해서 우크라이나에는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고요. 또한
우크라이나에 폴란드인도 많이 살고 있었는데 폴란드계 우크라이나인 주민들도 학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치 독일군의 일부가 되어서 친위대까지 편성을 해서 소련군과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우크라이나인 내부로만 놓고 보자면 이 독소전쟁은 우크라이나인들의 내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충성을 바치는 우크라이나인과 극우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나치 독일에게 협력해서 소련을 붕괴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격돌하는 현장이기도 했죠. 그리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2014년에 이 크림반도를 놓고 이 크림반도의 소유권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우크라이나인들은 이것을 또 러시아가 강제로 뺏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반러시아 감정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 반러시아 감정이 생겨나는 것은 또 이제 그 소련의 유산을 부정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더더욱더 대조국 전쟁의 어떤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그런 세대와 그런 그 지역이 있는데, 또 반면에 대조국 전쟁의 유산을 철저히 부정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에트 연방의 적대감을 보이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내세우는 그런 정서가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우크라이나는 내전 상태였지만 지금도 그 내전 상태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의 여파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이 전쟁을 정당화하고 어떤 미화하는 어떤 명분을 내세워야 했었는데, 그 명분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네오나치 세력을 척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네오나치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극우민족주의를 표방하면서 나치 독일에 협력해서 같이 함께 인종학살을 저질렀던 그런 세력이죠. 그런 세력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과연 존재하는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가, 이것도 논쟁이 되고요.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또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아주 강력한 네오나치 세력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협력했던 세력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반면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서방에서는 그런 부분을 애써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네오나치가 없진 않겠지만 이것은 지극히 일부의 일탈적인 행위라고 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가 가장 오늘날 심하게 또다시 요동치고 있고, 또다시 이제 논쟁이 되고 있고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내전 상태였던 것이 다시 2010년대에 다시 또 이제 재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 콘텐츠 학과에서 강의도 하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는 류한수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크게는 역사, 좀 줄이면은 서양사, 그리고 시대로는 현대사, 지역으로는 유럽 및 러시아입니다. 저는 주제로는 러시아 혁명과 제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공전은 여러 권 있는데 단독 저서가 아직 없어서 앞으로 한 2, 3년 사이에 단독 저서로 한 2권, 3권 정도의 책을 구상하고 있고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2, 3년 뒤에는 꼭 제 이름으로 단독 저서를 출간하고자 합니다. 그때 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책 2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번역서인데요. 첫 번째 책이 영어 원제는 러시아스 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오벌이라고 하는 영국의 뛰어난 역사학자가
쓴 독서전쟁 개설서인데요. 원래는 그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물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스탈린과 히틀러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서 당시 독서전쟁에 관한 상세한 정보에 목말라 있던 한국 독자들에게 많은 그 도움이 됐던 책이었는데, 올해 지난달에 이게 그 복간이 됐습니다.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영어 원제에 충실하게 러시아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고요.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드린 아니면 설명드릴 내용들이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폭넓은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설명하고 선전하고 싶은 책이 우리말 제목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국의 스멜서 그리고 데이비스라고 하는 유타 대학의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이것을 몇 해 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소련이 그 전쟁 동안 혈맹 관계였다는 말은 제가 눈이 들었었는데, 함께 피를 흘리면서 싸웠던 그 절친한 이 두 나라가 전쟁이 끝나고 나서 5년 뒤에 완전히 등을 돌리고 냉전으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 동안 러시아 및 소련은 우리의 친구다, 우리의 벗이다, 우리의 혈맹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미국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10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미국 시민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던 거예요. 정치가 군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불과 여러 해 전에 우리는 러시아를, 소련을 우리의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으로 인식한다. 아니면 그 기억을 애써 지우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왜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불과 몇 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미국인의 집단 기억이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즉 소련은 우리의 친구고 독일은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불과 몇 년 뒤에 완전히 바뀌게 되죠. 소련은 우리의 적이고 독일은 우리의 친구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인식이 생기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은 가해자였고 소련은 피해자였죠. 그런데 냉전 시대 때는 이 관계가 역전이 됩니다. 오히려 독일은 피해자가 되고요, 소련은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인식의 변화가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읽으면 전후에, 특히 냉전 시대 아니면 그 이후 시기라고 하더라도 왜 그 미국인들이 오히려 과거의 적이었던 독일에게 호감을 느끼고 전쟁 동안 그 벗이었던 소련에게는 냉전 시대 때 그 심한 적대감을 느끼게 되는가, 이런 어떤 심리의 변화를 아주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경우에 소련은 오합지졸, 야만적인 군대, 그리고 독일군은 비록 전쟁에 졌지만 뛰어난 군대, 아주 효율적인 군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가지고 승리할 법했지만 소련의 인해 전술, 그러니까 인력을 갈아 넣어서 싸우는 소련의 전술의 전략에 밀려서 패했던 위대한 군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그 신화라는 것이 바로 그 책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나라에도 형성이 되어 있는 어떤 독일군에 대한 환상이란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가를 아주 면밀히 우리가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특히 독서전쟁을 이해하는 두 책으로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신화와 진실이라는 책 두 권을 권장합니다.